네, 그럼 레벨 디자인 스터디 2회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뭔지 모르지만 일단 박수 치고 봐. 그러면은 분위기가 환해집니다. 이제 강의 꿀팁. 일단 뭐든 박수 치고 봐라. 예, 관객의 호응을 이끌어라.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이번 주는 On Architectural Approaching to Level Design의 스터디 3장 기본 게임 공간이고요. 총 6개의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일단 제일 먼저 건축 공간 배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이란 무엇이냐? 심사숙고하며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다. 루이스 카네마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건축학교에서 배운 101가지를 짤을 가져왔는데 이 사람은 건축학교에서 배운 101가지를 아주 인상 깊게 읽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레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벨 디자인도 마찬가지이다. 레벨 디자인이란 심사숙고하여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심사숙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레벨 디자인 함에 있어서 이제 그냥 뭐 대충 하면 되겠지 뭐 어차피 가상세계 아니냐 이런 식이 아니라 심사숙고하면서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건축과의 차이점이 크게 두 가지가 이제 양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실제 건물은 내부와 외부가 모두 있어야 해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뭐 동굴을 파는 게 아닌 이상 그리고 하나의 모양이 다른 하나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안에 실내를 이제 다이아몬드 모양을 지으면 그 외형도 다이아몬드 모양이 되는 거지 사각형이 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아키텍처는 날씨 지질학, 구역 지적 뭐 이런 것도 다 고려해야 되다가 여기다가 재료랑 그리고 환경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재료, 환경, 그리고 법규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뭐 이제 용적률이 얼마가 되냐 이런 것들. 그에 반해서 일상적인 레벨제인 경우에는 내부 외부 요구 사항이 없죠. 그리고 플레이어 이동 패턴, 내러티브 뭐 이런 걸 통해서 자유로운 공간 레이아웃을 생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내부 외부는 전혀 장식하는 데 사용되는 거고 이제 그냥 큰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로움의 예시로서 이제 여기서 The Museum of the Globe라는 세컨드 라이프 이제 예전에 잘 나갔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게임의 이제 건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어느 건축 회사에서 이제 같이 이 업을 진행했었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뭐랄까 완전한 창조적 구조물을 만들었고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이제 공간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되고, 네. 그래서 가상 공간의 건축이란 이런 식으로, 네. 수백 개의 큐브들이 하늘의 공간에 둥실둥실 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이걸 지탱하는 구조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약간 좀 아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레벨 파라티 다이어그램 스케치를 보면은 이제 실내 건물 플레이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외에는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동선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네. 외부 형태는 어떻게 생겼는지 며느리도 모르죠. 그래서 내부 탭 공간에서 포지티브 공간 형상의 베어리스 비율 어떤 의미냐? 이 뭐랄까 검은색과 흰색으로 나누었을 때 네거티브 공간과 포지티브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걸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형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달라지죠. 건축에서는 이제 보통 이런 이 포지티브 공간이 이 네거티브 공간과 다르게 네거티브 공간은 보통 건축의 형태로서 의미가 전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흰색이나 이런 바탕들은 포지티브 공간, 비어있는 공간으로 보통은 관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기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명심해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색깔을 칠하면은 이제 네거티브하고 의식적으로 반대로 보면 포지티브, 네거티브가 서로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더하기 빼기 공간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은 강력한 도가 돌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구조물과 그다음에 이 형태를 통해서 아 원형의 약간 구조물이 있구나 기둥들이 세워져 있구나 그리고 여기 실내가 어떤 형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런 방식을 좀 더 확장시켜서 이거 어드벤처 게임의 계획을 보면은 네, 이런 데는 다 막혀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상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내부 실내를 채우는 기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크롤 플랫포머 게임의 경우에도 역시 이런 식으로 점프를 해서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아이템들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죠. 이러한 예시는 다른 트리플 A 게임이나 다른 여러 게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모던 워페어 3의 탑뷰 단면도에서도 네게티브, 포지티브 공간이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는 네거티브 공간, 네거티브 공간 이런 곳은 플레이가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포지티브 공간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스 오브 워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명확하죠. 이런 경우에도 아까 같은 경우에도 아웃라인 이제 아웃도어였고 이번에는 실내인데 이 실내 공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네거티브, 포지티브 공간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약간 그러면은 색깔이 다른 거 아님? 어차피 우리는 이걸 보면 이해할 수 있죠. 이게 검은색이라는 것을. 이거 검은색이고 이게 흰색이라는 걸 네게티브, 포지티브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건축에서의 평면도를 레벨 디자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폼 보이드라고 하는데 여러 면에서 평면도의 3차원적 진화. 이제 아까는 2D였죠. 이걸 이제 3D로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데 가끔씩 이제 그 형태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3D로 만들었을 때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이제 빼기나 더하기를 통해서 공백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의 레퍼런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르메바르스의 이 건축물과 카사비앙카의 이런 건축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빼기를 이용해서 매스를 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니어스 롯이라는 저는 처음 보는 개념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천재적 장소 만들기라는 뭔 말이야. 아무튼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정확한 연출을 통해서 정확한 뷰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지니어스 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시로서 좀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니어스 롯이라는 게 원래는 건축학적 용어로서 나오는 내용이고 이제 특정 뷰에서 봤을 때 이제 천체적으로 딱 이런 모든 공간들이 완벽한 거를 지니어스 롯이라고 부르는데 그리 라틴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레벨 자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역사적인 게임 공간 구조. 역시 이제 약간 역사에 대해서 조금씩 나오는데, 네, 역사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게임과 퍼즐은 고전 문학의 묘사된 공간, 유적지에서 제된 공간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미궁. 이 워낙 유명하죠. 이제 미노타우루스. 와, 이런 미노타우루스 기억하기도 힘드네. 미노타우루스의 미궁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미궁으로 만들어진 레벨 디자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어, 게임이 있죠. 그것은 바로 팩맨. 팩맨이 이제 맵이 미궁으로 되어 있죠. 일종의. 그래서 거기를 이제 탐험하면서 적을 피하고 아이템을 먹는 것으로서 이제 게임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미국은 갈래가 없는 단 하나의 길을 가져요. 그래서 그 이동하는 것 그 자체에 있어서 하나의 의식을 가지도록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선형 방식으로 탐색해는 게임 공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는 하나의 이벤트 경로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플레이어에게 선형적 경험을 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유용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미로에 강력한 적이나 시간을 결합하면은 흥미로운 게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끝이라고 할 수 있었을 때 이제 여기에는 다양한 갈림길이 있죠. 아까 얘기했던 전통적인 미국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시간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팩맨이 되는 거죠. 여기에 시간과 몬스터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팩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베르사유 미궁에 대해서 많은 분기를 보여주는 그런 레퍼런스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슬렌더 더 A 페이지의 숲 지도가 있는데 이제 레이아웃 노드가 이제 플레이어 제목 페이지에 있다. 제목이라는 게 타이틀이겠죠? 그다음에 강력한 적과 시간 제한의 결합. 아까도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이 역시 시간의 오카리나와 마리오 브라더스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험. 아까 이제 1화차에 설명드렸던 수험이라는 게임이 있었죠. 그 게임에서도 이제 비슷한 레퍼런스를 이런 미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작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뿌리줄기 구조와 다이어그램, 완전 그래프.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일치화되는 것 그래프를 완전 그래프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삼위일체일 거예요. 네, 기하학적으로 모든 정점이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종교적 동상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고, 공간 크기의 유형은 크게 보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좁은 공간, 친밀한 공간, 전망한 공간. 그래서 좁은 공간은 이제 플레이어와 NPC의 충돌을 만드는데 시나리오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일반적인 슈팅 게임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일반적인 그런 밀리 게임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레지던트 이블에서 이제 이런 좁은 공간에서 뭐 좀비가 나오고 좀비는 피할 수가 없고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데드 스페이스도 역시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 되죠. 다음에 스텔스 게임에서의 좁은 공간. 이러한 좁은 공간은 이제 적으로서 은폐할 수 있지만 내 이동성과 가시성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플랫포머 게임에서의 친밀한 공간. 이제 친밀한 공간으로 넘어가는데 친밀한 공간은 이제 캐릭터의 능력으로 이제 자유롭게 어디든 점프 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좁은 공간과는 다르게 친밀한 공간에서는 플레이어의 모든 능력을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슈팅 게임에서 친밀한 공간은 뭐 이런 전투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기 내용과는 다르게 친밀한 공간이란 일반적으로 레벨 디자인 이제 스터디 때 이야기했던 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 전장은 굉장히 시야가 넓고 그다음에 좋은 공간과 위험한 공간으로 나뉘며 이를 통해서 슈팅 게임의 플레이어는 이제 좋은 공간에서 머무르면서 원거리에 있는 적을 처치한다라고 그때 설명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슈팅 게임에서 친밀한 공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멀티플레이 게임에서 옆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런 것 이제 그런 슈팅 게임의 레벨 디자인으로 이해하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친밀한 공간이랑 게임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트맨 아캄 어사일럼이나 아캄 시리즈를 보면은 이제 아캄 시리즈, 배트맨 시리즈를 보면은 이제 플레이어에게 있어서 친밀한 공간이란 이 위에 있는 이 뭐라고 해야 되냐 사자상이 있는 높이에 있는 전망대에서 본다면은 이제 굉장히 친밀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플레이어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능력을 다 활용할 수 있죠. 스텔스로 적을 죽이거나 다른 데로 이제 이동을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망 공간, 적의 공격에 대해서 플레이어의 개방성 측면에서 전망, 전망 공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 아주 넓은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서 적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아까 얘기한 이제 슈터 게임에서의 전장이랑 비슷하겠죠. 그래서 롱맨의 전방 공간은 역시 이제 이런 넓은 곳에서 약간 아레나라고 할 수 있어요. 전방 공간이란. 그래서 이런 넓은 공간에서 개방적인 곳에서 적과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은 밀실 공포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 넓은 공간은 광장 공포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이제 플레이어에게 다양한 감정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슬렌더라는 게임을 레퍼런스를 하는데 뭐 최근에 나온 게임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최근에 비슷한 공포 게임이 하나 나왔었죠. 걸어가는 게임. 그래서 30초 동안 살아남아 30분 동안 살아남아라 뭐 이런 게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랑 유사한 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화면에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 이런 공간을 지나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공포스러운 물건들을 마주치게 되고 이런 페이지들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제 페이지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적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된다. 이제 공포스러운 것들을 만나게 되고 여기 이것들을 넘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의 예시를 보면서 이제 이걸 보면은 적대자는 플레이에게 무작위로 생성이 돼요. 어딘가에 배치된 게 아니라 이제 플레이어 주변으로 뿅 하고 스폰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칠흑 같은 공간에서 이제 완벽하게 이 플레이어를 둘러싸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플레이어가 이걸 외면하면은 점점 더 이 플레이어 FOV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또 다른 뒤에서 스폰하는 식으로 해서 플레이어가 쫓기는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했어요. 요약하자면은 레벨 디자인에 있어서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자 수준 공간으로 나누는 기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 논문이 있었고 그 논문에 대한 스터디는 한 10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침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걸 분자라 그래요. 이런 동그라미들을. 그리고 이 분자는 실제 범위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프의 노드식의 구조 맞습니다. 그래프 노드식의 자료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아래에 탑뷰로 이런 식으로 전개를, 요걸,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탑뷰로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추가로 사이드 스크롤, 이제 사이드로 볼 수 있는 높낮이 요소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분자 수준 공간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도착해서 지하 과목, 투기장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간을 이렇게 만들고 지하 과목이 좀 크죠. 투기장이 사이즈가 있고 그런 이 투기가 사이즈가 똑같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원래는 투기장이 더 커야 돼요. 이제 분자 공간 구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네, 발더스 게이트 세리도 네,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옆에 있는 시작해서 이제 던전으로 가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거를 탑다운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스타이너 포인트라는 게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아까 얘기했던 그 분자 구조를 한번 여기 있다. The Material of Space More Cool Level Design. 요런 논문이 있어요.
모레큘 디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것을 한번, 요 논문이 있고, 이 논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자를 어떻게 활용하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레벨 제인에 응용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요게 좀 이상한 게 전체적인 전개나 내용은 괜찮은데 예시가 그지 같아. 그래가지고 예시가 좀 구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전개는 굉장히 좋거든요. A, B, C, D, F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그 스타이너 포인트가 있어서 쇼컷을 만든다. 그다음에 이 탑뷰를 만들어낸다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실제 만든 맵이 구립니다. 이런 것들은 다 좋은 예시고요. 모lecular 디자인에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된다는 내용이고 이런 것을 잘 활용한 게임 중에 하나가 보더랜드라고 레퍼런스를 하고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이제 이게 레퍼런스가 되는 맵인데 맵이 이상합니다. 맵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임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레벨 디자인을 가지는데 뭐 현실과 이론의 갭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분자 구조 레벨 디자인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스타이너 포인트의 환영, 일종의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이제 이 지름길을 가진 거예요. 이게 A입니다. A, B, C. 그래가지고 이 중간에 다른 지름길을 하나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 어떻게 활용하냐? 여기서는 선형적인 공간이고요. 약간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선형적인 공간임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헤일로 4에서 레벨 디자인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다큐멘터리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밸런스 있게 전체 구조를 짭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분자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는 이제 아레나에서 보았을 때 지금 아레나 크기가 똑같죠. 여기 보면은 투기장 크기가 똑같지 이제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투기장이 이렇게 크게 표현이 되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보자면은 여기 산협 이제 여기 협곡이 굉장히 넓게 표현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밸런스 있는 이 분자 구조를 만든 다음에 중간에 이제 이런 스타이너 포인트도 만들고 그런 상태에서 이걸 기반으로 이제 탑뷰로 만들 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이 맵을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레벨 디자인임을 알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메트로 프라임 2 에코스에서 아곤 웨이스트라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플레이어가 이제 여기를 점프 뛰어서 돌아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이 아까 공간이 이 공간입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는 A에서 C로 점점 상승하는 공간에 되어 있고 이것을 이제 분자 구조로 설명하면은 A, B, C 출구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타이너 포인트가 어떻게 장애물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분자 구조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했고 그 다음엔 근접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장에서는 레벨 디자이너가 게임 플레이 경험 용어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디자인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었죠. 이제 지난 수업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능을 따르는 이 형태, 기능은 형태를 따른다. 아, 헷갈린다. 아무튼 형태는 기능을 따라야 되며 그런 것은 우리가 게임 메커니즘에 연구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근접 다이어그램이 약간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분자 구조, 레벨 디자인이랑 동일한 내용인데 이제 건물 근접도 예를 들어서 우리 레퍼런스로서 건축을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은 사무실, 생활, 침대, 욕조, 다이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레벨 디자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구조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 설명드린 것과 동일한 내용이고 저는 레퍼런스로서는 헤일로가 더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지금 이 책에 대해서 숭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저는 레퍼런스로서 아까 헤일로가 훨씬 더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허브 공간. 이제 허브 공간이란 이제 포탈 또는 문 장치를 통해서 더 강렬한 공간에서 레벨을 분리하는 것으로서 이제 샌드박스 게임이랑 다른 형태의 레벨 디자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슈퍼마리오 64에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허브 공간이에요. 그래서 플레이어가 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플레이어가 이쪽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허브 공간은 이 다른 환경, 예를 들어서 용암이나 아니면 설원으로 가게 돼요. 이제 플레이어가 그렇게 했을 때 약간 이러한 허브 공간이 없으면은 용암 공간에서 갑자기 설원으로 가면 엄청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내러티브를 좀 약화시킨 뭐랄까 좀더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허브 공간의 장점이 있는데 게임 공간에서 다른 공간을 점프하는 중심점을 제공해요. 그래서 다른 환경으로 용이하게 이동할 수가 있으며 또한 이거는 게임 최적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공간을 다 오픈월드로 쭉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최적화에 도움이 되죠. 이러한 것들은
최근 언리얼 5의 출시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엘든링 언리얼은 아니지만 이제 최근에 많은 게임들 예를 들어서 블랙옵스 6가 갑자기 오픈월드가 되었잖아요. 이런 것들 역시 그리고 모던 워페어 3에서도 오픈월드식 이제 미션을 진행하기로 했고 그런 식으로 오픈월드란 이제 이런 세계들을 다 많이 완전히 더 낫게 만들어준다라는 약간 오픈월드 신화의 지금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업을 하려면은 오픈월드 필수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다크 소울 1, 2, 3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평생 이제 일생 동안 다크 소울 1, 2, 3가 한 것보다 엘든링이 훨씬 더 많은 걸 팔아치웠어요. 그 핵심은 오픈월드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오픈월드의 장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레딧이나 이런 기사들에서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강력해요. 그게 이제 다크 소울스럽게 강력합니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다크 소울의 경우에는 플레이어가 실력이 올라서 죽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엘든링은 다른 데를 돌아다니면서 더 강해진 다음에 도전하는 그런 이제 플레이어가 만들어내는 내러티브 자체가 게임에 몰입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월드가 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다. 라는 내용이고 이게 진짜인가 하는 식으로 뭐 서로 갑론을박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고 이제 채팅창에 한번 공유 드렸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허브 공간이라는 게 필요 없어지는 경향이 좀 생기긴 했어요. 허브 공간을 가지는 게임은 중에 하나는 갓 오브 워인데 갓 오브 워의 경우에는 이제 갓 오브 워 최근 최신작 라그나로크 말고 그 이전작 가드로브 4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작품에서는 디렉터가 처음부터 얘기했죠. 우리는 오픈월드 게임을 만들지 않는다. 왜냐? 개발 비용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점점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해결되는 분위기입니다. 그 해결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배틀그라운드입니다. 펍지의 배틀그라운드. 그 전까지는 한 번에 8km 짜리 맵에서 동시에 플레이어가 100명에서 전투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불가능하거나 굉장히 어려웠죠. 그것을 해결한 게임 중에 하나가 바로 배틀그라운드였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한 엔진 중에 하나가 언리얼 엔진이었던 거고, 그걸 드립다 뺏겨가지고 포트나이트가 나온 거죠. 이런 내용은 쓰면 안 되겠지? 아무튼 캐릭터가 얼음, 화산, 정글 등 다양한 템을 이동하는 것은 내러티브 아웃. 이제 난 너는 이제 딴 데로 나갈 거야 라는 것을 제공하는 거고 플레이어 목표를 관리할 수 있으며 그리고 선형 및 개방형 멀게임 플레이 스타일 장점을 모두 다 제공한다는 점에서 허브 공간의 장점이 있다. 샌드박스가 아니라 허브 공간입니다. 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반의 허브 기반의 게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영역이 하나가 있고 그 영역에 허브로서 하나가 있고 월드가 이렇게 몇 개가 있으며 그 월드를 다 깨서 이제 점수를 뭔가 획득해서 혹은 얘들 다 죽이면은 이제 이걸 얻으면은 갈 수 있게 하고 여기에서 또 플레이어에게 자유도를 주죠. 예를 들어서 20을 얻으면 돼요. 뭐든 간에 별이든 뭐든 간에 20을 얻으면 다음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이걸 다 깰 필요가 없는 거죠. 완전 100% 세상의 모든 게임들은 다 오픈월드가 될 겁니다. 오픈월드가 되고 RPG가 될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어의 성장이 있고 롤이 있으며 그리고 오픈월드가 될 거예요. 네,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은 네, 6가지의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건축 공간 배치라던가 역사적인 게임 공간 구조에 대해 얘기했었고 네, 공간 크기 유형 3가지를 이야기했었고 본자 수준, 몰큐 레벨 디자인 그거 논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접 다이어그램 그다음에 허브 공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샌드박스 게임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고려상, 그 다음에 대안적 아키텍처로서의 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 보신 분도 있겠지만 다음 시간 이제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요걸 하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레벨 디자인 스터디 내용이었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와.